어려운 철학책을 한 글자 한 글자, 한 문장 한 문장 함께 읽으면서 설명해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철학책을 강독해 주는 남자 철강남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일반 논리학의 분석론과 변증론 부분을 계속 함께 읽으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38쪽 4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모든 내용을 제외한 순형식상의 인식에 관해서 말한다면 논리학이 오성의 보편적 필연적인 규칙을 진술하는 한에서 그것이 이런 규칙에 있어서 진리의 기준을 제시해야 할 것은 역시 명백하다. 규칙의 위반함은 잘못이다. 이때 오성은 사고의 일반 규칙에 어긋나기 때문이요. 따라서 오성 자신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자, 우리는 앞에서 오성은 대상들의 차이를 돌보지 않는다고 이야기했어요. 대신 사고의 형식, 생각이 있어서의 형식 혹은 틀이 있다고 말을 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성 또한 우리가 판단하는 것에 기준이 되는 그 무엇을 줄 수 있다고 칸트는 말하고 있습니다. 오성은 형식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떤 보편적이고 필연적인 규칙을 줄 수 있다고 칸트가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규칙에 맞으면 옳은 것이고 정합한 것이고 규칙에 틀리다고 한다면 그것은 옳지 않은 것이라고 칸트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기준은 오직 진리의 형식에만, 즉 사고 일반의 형식에만 관계하고 그런 한에서 전혀 정당하다. 그러나 그런 기준은 불충분하다. 왜냐하면 어떤 인식이 논리적 형식에 완전히 적합하더라도, 즉 자기 모순이 없더라도 그것이 그 대상과 모순될 수가 여전히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일반 논리학에서 보면 어떤 사고의 기준, 무엇을 판단할 때의 기준은 우리의 사고의 능력에서만, 우리의 논리적인 어떤 보편적 기준과 형식에서만 가능하다고 칸트는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성이 어떤 진리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면, 진리의 확실한 기준이 된다고 한다면 일반 논리학에서 말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고 칸트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고로 진리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어떤 역사적인 흐름에도 불구하고 혹은 어떤 환경적인 그런 변화에도 불구하고 문화와 각 사람의 개별적인 그런 것들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에서 보편적인 기준과 형식이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내용에서는 맞지 않고 사고에 있어서만 옳다고 한다면 불충분한 것 아니겠니라고 지금 칸트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모든 것에 대해서 확실한 기준이고 규칙이 된다는 이런 진리의 자기 모순적이라고 칸트는 말하고 있습니다. 자고로 진리라고 한다면 그냥 형식뿐만이 아니고 내용에 있어서도 언제나 타당한 그런 법칙이어야 된다고, 그런 규칙이어야 된다고 칸트는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따라서 진리의 순 일반 논리상의 기준, 즉 오성 및 이성의 보편적, 형식적 법칙과 인식과의 일치는 확실히 불가결의 조건이요. 따라서 진리의 소극적 조건이긴 하나, 그러나 일반 논리학은 그것 이상으로 진출할 수 없다. 일반 논리학은 형식에서가 아니라 내용에 관한 오류를 시금석에 의해서 발견할 수 없다. 발견한 시금석을 가지지 않는다. 바로 앞쪽에서 우리는 진리란 인식과 대상과의 일치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일반 논리학은 사고의 형식만을 다루기 때문에요. 사고의 어떤 보편적이고 형식적인 그런 기준, 그런 일치라고 하면 이건 옳겠죠. 이건 맞아요. 그러나 내용에 관해서, 진료에 관해서도 이게 옳다 그르다라고 일반 논리학이 판단할 수 있을까요? 앞에서 이야기했던 3단 논법, 모든 말은 갈색이다, 이것은 말이다, 그러므로 이것은 갈색이다 라고 하는 이런 3단 논법에서 볼 수 있듯이 논리적 형식으로는 참이어도 정이어도 실제로 그 내용에 있어서는 아니기 때문에, 거짓이기 때문에 진리를 발견할 수 있는
그 시금석이 없다고 칸트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5. 그런데 일반 논리학은 오성과 이성과의 전 형식적 사고활동을 그 요소들로 분해하여 이런 요소들을 인간 인식의 모든 논리적 판정의 원리로서 제시한다. 논리학의 이런 부분은 따라서 분석론이라고 할 수 있고 바로 이 까닭에 적어도 진리의 소극적인 시금석이다. 칸트가 이 일반 논리학에서 오성과 이성을 모두 다 무시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다행히도 일반 논리학은 우리에게 주어진 그 개념들을 분해할 수 있고 분석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런 점에서 어떤 내용에 있어서의 진리를 발견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어떤 명제나 어떤 개념이나 어떤 판단의 근원을 분석하고 분해하고 들어가서 그것이 옳은지 그른지를 판단할 수 있는 그 기틀? 이 정도는 일반 논리학이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칸트는 일반 논리학을 이 소극적인 의미에서 진리의 시금석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왜냐하면 인식이 대상에 관해서 적극적 진리를 포함하나 안 하나를 결정하기 위해서 사람이 인식 자신을 내용상으로 탐구하기 이전에 먼저 모든 인식을 형식상으로 저 규칙에 의해서 음미하고 평가해야 하기 때문이다. 인식의 순형식은 비록 그것이 아무리 일반 논리학의 법칙에 합치하더라도 아직 인식의 진료적, 객관적인 진리를 확정하기에는 불충분하다. 네, 제가 방금 이야기했던 바로 부분입니다. 아직 일반 논리학은 저 내용에 대해서까지 모든 말이 다 갈색이다. 이것을 확인하지는 못해요. 이건 우리가 직접 경험해 봐야 되겠죠. 예를 들면 기관으로 따져서 봐야 되겠죠. 그러나 그렇게 하지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저 개념을 갖게 된 우리가 어떤 명제를 소유하게 된 그것의 근원이 정말 법칙적으로 논리적으로 근거 있게 타당하게 주어졌는지 그렇지 않으면 아무 논리 없이 억지로 개인의 고집으로 하는 것인지 그건 판단할 수 있게 해준다고 칸트는 말하고 있어요. 이에 누구라도 일반 논리학에 의해서만 대상들을 판정하려 하고 또 무슨 주장을 하려 하는 모험을 할 수는 없다. 먼저 일반 논리학 바깥에서 대상에 관한 확립된 조사를 얻어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 이런 조사를 일반 논리학의 법칙에 쫓아서 단지 이용하려고 하고 연락 있는 전체 중에 조사된 것을 결합하려고 해야 한다. 아니, 조사된 것을 오로지 일반 논리학의 법칙에 쫓아서 음미해야 한다고 하는 말이 더 좋을 것이다. 자, 우리가 어떤 것에 대해서 옳은지 그른지 확실한 기준이나 판단을 하려고 한다면 일반 논리학만 가지고서는 안 되고요. 밖에 나가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조사를 해야 됩니다. 마치 기관, 특수한 오성 사용의 논리학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밖에 나가서 조사하고 연구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그것이 인과적으로 맞는지 안 맞는지, 논리적으로 타당한지 타당하지 않은지 그것에 입각해서 그것이 옳고 그른지 판단할 수 있다고 칸트는 말하고 있어요. 허나 모든 우리의 인식에 오성의 형식을 주려고 하는 이런 인식의 내용은 참혹 공허하고 빈약하지만은 그럴듯한 기술을 소유하고 싶어하는 매혹 때문에 인식을 판정하는 한갓 기준인 일반 논리학이 객관적 주장을 현실로 산출하기 위한 적어도 마치 객관적인 주장인 듯한 환영을 위한 기관인 것처럼 사용되어 왔고 이런 사정으로 해서 사실로 오용되어 왔다. 이처럼 잘못되게 기관이라고 생각된 일반 논리학을 변증론이라고 한다. 칸트가 보기에는 엄연히 일반 논리학과 기관, 특수한 오성 사용이 구분되어 있고요. 그리고 일반 논리학과 선험적 논리학, 칸트가 말하는 그런 순수 논리학이 다르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대부분의 일반 논리학은 기관과 사유에 있어서의 그 형식적 법칙에 쫓아서 나오는 판단이 뒤섞여 버렸어요. 그래서 이것은 기관인데 마치 이 기관이
자명한 일반 논리학의 어떤 법칙에 의해서 산출된 것처럼 잘못 오도되어 우리에게 전해졌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칸트가 뭐라고 하지요? 네, 변증론이라고 합니다. 칸트가 말하는 변증론은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변증론하고는 전혀 다른 것 같아요. 칸트는 기관이 일반 논리학인 것처럼 탈을 써서 우리에게 잘못된 인식을 주는 것, 그것을 변증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대인이 한 학문에 혹은 한 기술의 명칭, 변증론을 사용한 의미는 가지각색이었으나 그 명칭이 가상의 논리학임에는 틀림이 없었다는 것은 그 명칭의 실제 사용에서 확실한 추정을 내릴 수가 있다. 가상의 논리학이란 논리학이 일반적으로 지시하는 바, 철저성의 방법을 모방함에 의해서 또 모든 공허한 가정을 변명하고자 논리적 장소론을 이용함에 의해서 사람이 그의 무지에, 아니 그의 계획적인 사기에 진리의 외관만을 주려고 하는 궤변술이었다. 칸트는 변증론이라고 불리는 학문을 매우 싫어하는 것 같아요. 그걸 학문으로서 인정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칸트가 생각하는 변증론은 고대에서부터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왔을 거고 저렇게 말해왔을 거예요. 어떻게 말하든 간에 다 상관없이 그것은 가상의 논리학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변증론이란 것은 칸트가 보기에는 기관에 불과한 건데 이것이 마침 증명할 수 없는 것에서 어떤 개인적인 그런 헛된 주장을 증명하기 위해서 펼치는 그런 궤변술에 불과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정말 칸트가 이렇게 변증론을 진짜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네요. 이제 우리는 확실하고도 유용한 경고로서 다음과 같은 주의를 해둘 수 있다. 즉, 기관으로 보아진 일반 논리학은 항상 가상의 논리학이다. 즉, 변증적이다 라고. 무릇 일반 논리학은 인식의 내용에 관해서는 우리에게 아무런 가르침도 없고 오직 오성과 합치하는 형식적 조건, 사고의 규칙, 대상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형식적 조건만을 가르쳐주기 때문에 일반 논리학을 적어도 장담하듯이 지식을 확대하기 위해서 도구 혹은 기관으로 사용하려는 모든 기도는 공담 외에 아무런 것에도 귀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런 공담은 약간의 가식을 붙여 주장을 내세우고 혹은 제멋대로 상대를 논박하는 것이다. 네, 그렇습니다. 앞에서 바로 얘기했던 것처럼 칸트는 정말 변증론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기관으로 보아진 일반 논리학은 항상 가상의 논리학이다. 이렇게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기관을 다 가상의 논리학이라고 해서 무시하는 것이냐? 그게 아니고요. 칸트는 일반 논리학과 기관을 구분한 다음에 기관은 기관으로서 어떤 그 영역을 지켜주고 보장해줘야 될 텐데 이 기관을 가지고 일반 논리학의 어떤 기준과 규준을 세우는 것처럼 왜곡시킬 때, 변형시킬 때 그 개념을 오용해서, 혼동해서 사용할 때 발생하는 문제를 싫어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관으로 보아진 이런 일반 논리학은 정말 공허한 말에 불과하기 때문에 공담이다, 정말 빈말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르침은 철학의 존엄성에 합당한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변증론이라는 명칭을 우리는 오히려 변증적 가상의 비판으로서 일반 논리학의 한 부분에 넣었다. 이 책에서의 변증론의 명칭도 이런 의미로 이해해 주기 바란다. 칸트는 이렇게 변증론을 너무나 싫어하기 때문에 기관으로 보아진 일반 논리학을 너무나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말하는 변증론은 무엇이냐면 변증적 가상의 비판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칸트가 말하는 변증론이란 왜곡돼 왔던 것, 잘못 이해해 왔던 것들에 대해서 비판을 가하는 것, 바로 잡는 것이 칸트가 생각하는
변증론이라고 말하고 있네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그렇다면 칸트가 주장하는 선험적 논리학은 어떻게 구분되는지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책을 읽느라고 오늘도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